다음은 그 무궁화 신탁 이인규 팀장님 모셔서 관련된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무궁화 신탁의 이인규 팀장입니다. 이제 설명이 좀 끝났나 싶었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저도 아직 설명이 남아가지고 조금만 힘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설명드릴 건요, 어쨌든 저희가 신탁사로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업성은 어떤지, 그리고 신탁 방식이 뭔지, 신탁 방식이 장점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은 신탁 방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요, 군포 2구역 사업지 현황, 우리 사업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포 2구역 사업 환경 분석, 과연 우리 구역을 분양하게 된다면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3번, 그리고 군포 2구역 사업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 선정 총회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 전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 동의서 진구를 시작하면서 사업성 분석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비례율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공사비는 어떻게 직접 했는지, 그리고 추정 분담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입주를 언제 하게 될지 이런 걸 되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저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린다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거에 조금 이 포커스를 두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탁 정비 사업이 뭔지, 장점이 뭔지, 그리고 저희 회사 소개하고, 그리고 신탁 방식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포 2구역 사업지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테두리 쳐져 있는데 많이 보이시죠? 지금 이 구역이 이 표현된 게 뭐냐라고 하면 군포시 내에 정비 사업을 진행하거나 곧 진행하게 될 현장들입니다. 총 16개 현장이 있고요. 이 16개 현장 중에 13군데가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군포시 일대 거의 대부분이 신탁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군포시가 참 특색이 있는 곳인데 이런 특색을 가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목동이 있고요. 여의도, 그리고 분당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신탁 방식을 한번 접해보고 나서 좋은 장점들이 많네 하고 주변의 구역들이 다 신탁 방식을 하면서 대부분이, 그리고 목동, 여의도, 분당 다 신탁 방식을 채택해서 지금 거의 다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군포 또한 이렇게 신탁 방식을 채택해서 가고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 곳 보이시죠? 이곳이 지금 군포 2구역입니다. 군포 2구역 바로 옆에도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신탁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신탁 방식을 이렇게 뭐 여의도, 목동, 분당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들이 잘 산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탁 방식을 대부분 선택하는 이유는 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보니 장점이 있고 해보니 해볼만하다. 물론 신탁 수수료가 들지만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건 우리 군포 2구역이 지금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있냐. 여기 계신 분들 다 소유자분들이니까 다 아실 것 같아서 좀 빨리 넘어가면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지금 우리 구역이 있고요. 군포 2구역이 제가 걸어보니까 한 도보로 이 끝에서 가면 한 5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가면 되고, 좀 멀리서는 한 10분 정도 넘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 내에 이 지하철 5분에서 10분 걸리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변에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해서 초등학교나 이렇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게 시민의 광장, 그리고 여기 당동 근린공원, 그리고 여기 굉장히 유명한 안양, CC 등 편의시설도 굉장히 이용할 수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이 1호선이 생기고 이 금정역까지 생기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과연 이 군포 2구역 우리 주변에 개발이 어떻게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 구역만
개발을 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절대 아파트값이 뛰지 않습니다. 주변이 어떻게 환경이 개선되고 어떻게 좋아지냐에 따라서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뛰게 되는데, 이 군포 2구역에 보면 바로 옆에 근린공원을 제외하고는 북쪽 그리고 동쪽 남쪽에 다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결국에는 이 주변은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으로 변하게 된다라게 설명을 드리는데, 또 중요한 건 거기서도 군포 2구역이 2000세대로서 굉장히 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방배 5구역 혹시 보셨죠? 거기 보면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규모 아파트일수록 놀이터도 한 3-4개 있고, 그리고 뭐 수영장도 있고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어쨌든 대규모 아파트일수록 이게 아파트 시세를 하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선호하고 시세 또한 높아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 전문가들과 함께 과연 이 군포 2구역이 그리고 군포시는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군포시 내로만 보면 사실 군포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전에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전체 다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요. 2016년부터 22년까지 한 5,400세대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한 7년 동안 5,000세대면 많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럼 왜 그렇지 않은지는 제가 안양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급이 사실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분양은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미분양이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이 거래량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군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그 거래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얼마큼 공급이 안 된 거냐 보여드리기 위해서, 군포시가 아까 제가 5,400세대 정도 공급됐다고 했잖아요. 같은 시기에 안양시는 23,000세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지금 인구 차이가 2배밖에 안 나거든요. 군포시가 한 25만 정도 되고 안양시가 한 54만 정도 되는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게 공급이 됐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대비해서 한 4분의 1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안양시에 비해서.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사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된 경향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과연 공급이 안 됐는데 그럼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은데 이 거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보면 22년도까지는 이게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굉장히 줄었는데 23년도 11월에 규제 지역이 해제된 이후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포 시내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공급이 주는데 거래량이 는다라는 것 또한 사실은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지 사실은 희망적으로 계속 거래가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현장들이 많아지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손바뀜이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되겠다는 희망으로 인해서. 그래서 군포시는 앞으로도 조금 공급이 당분간은 될 가능성은 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거래는 좀 활발하게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지금 보시면 안양시는 공급이 지금 빨간색,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과잉으로 뜹니다. 공급이 너무 많다, 안양은. 그렇지만 군포시 제일 밑에 보면 지금 2022년도까지는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고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군포시는 공급이 계속 부족한 시로 계속 있었습니다, 상태로. 그렇다면 과연 현재 상태는 어떠냐? 공급이 부족한데 현재 주택들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의 90%입니다. 이게 뭐냐? 굉장히 10년 됐다고 하면 사실 10년 정도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됐다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90%다. 그만큼 공급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또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노후된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받고 이렇게 대기 수요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청약통장 1순위가 지금 12만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군포시 인구가 25만 명인데 지금 12만 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포시는 대기 수요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군포시 내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가 많고 청약
활동장 개수가 많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대다수 수요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은 주변 도시 혹은 수도권이나 광역, 서울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위해 들어오는 인구가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번 저희가 이제 시세를 비교해서 이제 과연 우리 이 단지는 나중에 분양하게 되면 얼마 정도 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까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사실 주변에 분양한 단지, 신규 분양 단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포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넓게 봤을 때, 주변에 봤을 때 평촌에서밖에 이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22년도부터 분양을 해서 어찌됐든 분양은 다 잘 됐습니다. 안양에 공급이 많지만.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잘 됐지만 분양도 잘 된 현장이 이 주변 현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됐냐? 그래서 여기는 금정 IC, 저희 지역은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여기 이 지역을 비교하면 보통 평당 한 2,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이 평촌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 시세를 또 쭉 쫓아가 보면 이 군포시 내에서도 보면 한 3,000에서 한 2,700까지, 물론 리딩 단지입니다. 좀 많이 비싼 단지를 제가 비교로 삼았는데 3,000에서 한 2,700 정도 되는 지금 현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대우 금정역 푸르지오 아시죠? 이 건너편에 있는 데가 한 2,900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이 대우의 입지보다는, 푸르지오 입지보다는 저희 군포 2구역 입지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900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2,900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양 후계 이평안세상도 지금 한 2,980, 거의 3,000에 육박하는 게 분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포시 대장 아파트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3번에 있는 레미안 하이어스가 사실 군포에서 제일 비싼데요. 지금 현재 보면 최저에서 한 2,10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지금 한 2,600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군포시는 이 금정역도 그렇고 지금 계속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도권에서 상승할 주요 지자체라고 보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얼마 정도 할까를 봤을 때 저희는 이 리딩 아파트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랑 점수 비교를 해서 그 지수를 놓고 비교해봤을 때 얼마 정도 될까 했을 때 이 군포 금정역 푸르지오가 한 86점이라고 보면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보다 조금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분양가를 측정해 봤을 때 얼마 정도 될까? 그래서 지수를 반영한 평균가를 이 데이터를 놓고 분석해 봤을 때 한 2,565만 원 정도가 여기가 이 여러 가지 주변 단지들을 비교해 봤을 때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구역의 사업성은 얼마나 될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사업성을 분석할 때 중요한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거의 주요되는 게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 땅이 가치를 얼마나 평가받을까, 종전가가 얼마냐. 두 번째는 분양가가 얼마냐.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지 우리가 좀 분담금을 덜 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사비가 얼마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공사비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저희가 추측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저희가 선정되기 전이니까 이 정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전에 설명드릴 건 여기 이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비례율이나 사업성을 발표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85%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주민분들이 다른 금정 역세권, GTX 단지랑 비교해봤을 때 우리 비례율이 너무 떨어져서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여기는 사업성이 절대 나쁜 현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총회를 했을 때 그 발표했던, 조사했던 기관이 한 걸 보면 이 분양가를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한 2,300 정도로 잡았고요. 근데 또 우리 구역 바로 위에 있는 구역을 2,600을 잡았더라고요. 거기는 또 신기하게. 그래서 이게 기준이 조금 깔끔하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성을 분석해 봤는데, 우선 저희가 봤을 때 아까 평가사님께서 조사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는 한 3,600억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것보다 한 300억 정도 낮은데 이게 현실적인 자료고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있는 군포 3구역이 한 공시지가의 175% 그러니까 1.7배 정도 했던 게 중저가였는데 저희는 그 정도 수준을 감안해서 한 1.8배 정도 계산했을 때 한 3,600억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거 분양가가 얼마 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주변 인근 단지 실거래가랑 인근 단지 분양가를 종합해 봤을 때 한 2,500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책정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공사비는 얼마 정도 될까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최근 유사 규모 한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들이 최근 전국에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됐냐 평균을 내보니까 한 67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혹시 모르니 680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한 비례율이 어느 정도냐 한 115% 나왔습니다.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 가장 통계나 주변 거래를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측정한 건 한 115% 정도 나왔고요.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 때 그 값을 어떻게 예측하냐 주변 단지를 비교하거나 여러 가지 데이터의 통계를 내서 데이터를 추측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는 유사규모 단지 현재 결정된 공사비를 받고 주변 시세나 분양단지의 분양가를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5%다. 그래서 기존에 들으셨던 85%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측정한 건 115%이기 때문에 절대 사업성이 안 좋은 단지다 라고 해서 사업을 포기할 생각은 진짜 전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는 사업성 분석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동의설 진구 시작하면 그때 다시 자세하게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 그리고 사업 일정이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사업성 분석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이제 본격적으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란 무엇인가 설명드릴 건데 제가 요거는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탁 방식은 말 그대로 믿을 신자에 부탁할 탁자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잘 추진해서 이익을 돌려드리는 거고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신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널리 쓰이고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신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좀 생소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신탁이라는 게 신탁 회사라는 게 신탁 방식이라는 게 정비 사업에 언제 들어왔냐? 2016년도 3월에 들어왔습니다. 법을 바꿔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엄청 싸우고 막 난리 나고 그래서 법도 통과가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어려운 법을 바꾸면서까지 왜 신탁사가 정비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혹은 대행을 할 수 있게 했을까?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조합 방식 놔두고 하면 어떤 데는 뭐 잘 되고 분양도 잘 한다던데 왜 도대체 굳이 정부에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신탁사를 정비 사업에 투입시켰을까를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합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절대 무시하거나 여기 계신 분들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 직장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보통 생업에 종사하십니다. 근데 정비 사업이라는 건 사실 우리 구역이 시작하니까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의기투합해서 이제 뭐 공부도 하시지만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십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데 우리 구역만 놓고 보더라도 한 1조 3천억의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을 전문성이 없는 개인들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생길 수 있고 알고 뭐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연 사유가 발생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좀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일단 신탁 방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은 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조합을 하다 보면 조합장 및 몇몇 개인의 부정부패, 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신문을 보시는 것처럼 남들 다 아는데 목 빼먹으면 바보라고 1년에 몇백 건씩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소송전이 있고 구속이 되고 적발이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냐? 조합 방식을 하면 조합장 그리고 감사, 상근하는 임원 그리고 조합 직원이 개개인이 1조가 넘는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언감생심이고 사실은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란 구조 자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내가 굴릴 수 있는 돈이 1조가 넘어가면 조금이라도 손 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종 비리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조합장이 구속되면 사업이 진행 안 되고 또 해임한다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함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결국 사업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사업이 뭐냐? 돈이 있는 사람이 이 모든 사실은 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 조합 방식은 이 조합에 돈을 빌려주고 조합을 끌고 갈 수 있게 자금을 대여하는 데가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그러면 시공사가 엄청 전문적인 집단이기도 하고 돈도 빌려주는데 공사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모든 돈을 시공사에서 대주기 때문에 입김이 안 통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역에서 보신 것처럼 시공사가 공사비를 안 올려준다고 하면 시공사에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조합에서 안 올려준다고 하면 시공사는 철거까지 다 해놓고 배째라 하고 계속 이제 버티는 거죠. 공사비 올려줄 때까지 안 하겠다. 근데 안 하게 되면 이주비 나가죠. 계속 이자가 나가면서 사업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힘이 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조합 방식은 거의 다 대부분 시공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 개개인의 소유주들은 사업 주도권을 계속 뺏기게 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조합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탁 방식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갈등. 이 계시는 분들끼리 소유자분들끼리 이제 다툼하고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에 은평에 있는 대조 1구역이라고 지금 조합 설립 변경인가만 지금 13번째 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조합장 자르고 이사 자르고 다시 굽고 다시 진행하고 하는 게 13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철거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조금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장이 지금 구속이 됐을 거예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조합장이 지금 어쨌든 해임되거나 구속돼서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공사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돈은 있지만 그래서 지금 24년 1월 1일부터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이 조합 방식으로 가면 조합장이 해임하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렇게 되면 쉽게 이렇게 조합 방식이라는 자체가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부의 그 원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빨리 진행을 해서 아파트를 빨리 공급하자. 근데 계속 문제가 생겨서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16년도 3월에 신탁사가 들어와서 정비 사업을 해봐라 라고 해서 법을 바꾸면서 신탁사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여태까지 왜 신탁사가 이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을 조금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걸 표로 말씀드리면 이 조합 방식은 기존에 조합장이 이 조합원들과 뭐 지자체나 이 협력업체나 시공사까지 다 컨트롤합니다. 여태까지 정비 사업을 안 해봤던 일반 개인분이 그리고 개인들의 집단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신탁 방식은 이 자금 조달,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빌려줄 것인가부터 신탁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공사한테 끌려다닐 일이 없습니다. 왜냐? 시공사는 공사만 하면 됩니다. 시공사한테 돈 받을 일이 없고요. 그래서 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나 지자체나 협력업체나 시공사하고도 협의나 협력이나 사업 추진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은 사업 시행자는 말 그대로 이 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대표기구는 이사회 대의원회를 대신해서 정비사업위원회라는 대표기구를 두고 신탁사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의사결정기구는 총회,
이름은 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전체 회의한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규정은 정관 이 조합 방식이라면 신탁 방식은 시행 규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조달 의무는 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알아서 모든 자금을 조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한테 돈을 끌 일 없고 그래서 시공사한테 끌려다닐 일이 없다. 그런 방식이 신탁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탁자 시행자 방식은 신탁사가 시행자 역할을 하면서 정비사업위원회, 주민대표기구와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주도하고 이제 사업비 조달 및 정비사업의 업무를 시행사가 직접 하는 게 신탁 방식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장점이 뭐냐?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그리고 수익성이 확보된다. 돈이 남는다 라고 말씀드리면 항상 의문을 가지시는 게 아니 신탁 보수를 몇백억 가져간다면서 어떻게 수익성이 더 남아. 근데 남습니다. 어떻게 남는지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왜 공정하고 투명하냐? 기존 조합 방식은 법에 저촉을 딱 하나만 받습니다. 관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신탁 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신탁법,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하나보다는 법 3개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뭐 잘못하거나 비리가 있다라고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바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조합 방식보다 비리나 부정부패가 있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속하다는 건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국토부에서 2022년이나 23년에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국토부에서 직접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정비사업 전문성, 투명성 강화라고 해서 전문 개발 기관인 신탁사가 사업 시행을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이 여러 가지 절차를 축소시켜주겠다라는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23년에는 이 도시정비법을 또 바꾸면서 이 신탁업자, LH 등 전문 개발 기관이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 그리고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정부에서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니네가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어 라고 해준 건데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여기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6년도 이후에 22년, 23년 계속 신탁사에 특혜나 완화를 주고 있습니다. 16년만 딱 풀어준 게 아니고요. 매년 신탁사가 하면 이런 절차 간소화 시켜주고 이렇게 잘 풀어줄게 라는 걸 계속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여러 구역이나 여러 지역으로 계속 많이 선택을 받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건 8월 8일 날 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건 또 아실 분들 아시겠는데 사업 시행이랑 관리 처분 인가를 동시에 처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물론 뭐 신탁 방식에 국한된 건 아닌데 이 공공에만 혜택이 갔던 이 사업 시행 인가랑 관리 처분을 동시에 해주겠다라는 것도 민간에 풀어줘서 공공이나 일반 혹은 신탁이나 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해서 돈이 남냐 신탁 방식으로 하는데 수수료가 드는데 왜 돈이 남냐 이게 이 쌓아져 있는 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돈이 나가는 지출 항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조합 방식에서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사업 재경비가 있는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공사비입니다. 사업 지출에서. 근데 저희는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직접 공사비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직접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뭐 철근을 빼서 앞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비는 줄일 수 없는데 이 간접 공사비라는 걸 절감시킵니다. 간접 공사비에는 뭐가 있느냐? 뭐 광고 홍보비, 분양 경비, 금융 비용, 뭐 리스크 비용 이런 거를 니네 다 빼. 우리가 할 테니까 빼라고 해서 절감을 시키고요. 그리고 사업 재경비, 사업 경비도 쓸데없는 거 쓸 때를 다 줄입니다. 왜냐하면 조합 방식에서 잘 모르니까 비싸게 줄 수도 있고 덩태를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비를 현실화시키면서 그 줄인 부분에서 신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이 여러 가지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공사비가 도대체 왜 싼 거야? 진짜 싼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이 전국 공사비 절감 사례입니다. 이게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고 주거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매년 조합 방식하고 신탁 방식하고 공사비 차이가 얼마나 나냐? 직접 모든 현장을 다 비교했는데 19년부터 22년까지 8% 정도 차이가 납니다. 8%. 굉장히 큰 건데 많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구역에 일단 대입해 보면 여기 공사비가 한 9,500억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근데 8%를 줄인다 그러면 850억 정도 됩니다. 750억. 750억이면 여기 각각 계신 분들 분담금이 5천만 원씩 세이브 됩니다. 5천만 원씩. 1,400명 있는데 5천만 원씩 세이브는 거 굉장히 큰 거고요. 그래서 물론 단순 비교지만, 단순 계산이지만 이 공사비를 8% 아낀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큰 거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정말 그냥 단순 비교 말고 실제 절감한 사례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전에 용운주공이라고 전국에서 신탁 방식 1호 사업자입니다. 기존에 여기는 시행자 방식은 아니고 이 대행자 방식인데, 기존에 조합을 진행할 때는 시공사가 동목만 들렸습니다. 근데 공사비가 3,260억이고 그래서 사업비가 1,200억, 그래서 총 지출이 4,500억이었습니다. 총 지출. 그리고 수입이 5,000억이었고요. 근데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신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으로 가면서 공사비가 2,860억으로 줄었습니다. 400억을 줄였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면서. 그리고 기타 사업비도 100억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출을 아꼈냐? 여기 보시면 한 500억 정도 아꼈잖아요. 500억을 실제로 아꼈습니다. 이거는 끝난 사업장이기 때문에 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근데 여기 신탁 보수가 한 16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500억을 줄였는데 160억을 줬으면 그래도 340억이 이득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덜 썼으니까. 그리고 분양 수입도 138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동목건설에서 더 이상한 건설사 뽑은 거 아니야, 니네 그런 거 아니야 하는데, 여기 대림 고려 이편한 세상이 지었고요. 시공사 그레이드는 좀 올라갔는데 공사비는 저렴해지고 분양 수입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탁 보수를 160억을 줬지만 이 조합원 한 세대당 5천만 원 정도 분담금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실제 있는 사례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탁 보수 주기만 하면 다 돈 나가는 거 아니야 하는데, 돈만 주는 건 아니고요. 돈 주면서 저희가 할 역할을 하면서 공사비도 줄이고 분양 수익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저희가 수익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고 공사비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렇게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면서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고안하고 찾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방식이 신탁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옥동, 분당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장에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 신탁 방식이다. 물론 군포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 따라서 신탁 방식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무관신탁 소개는 최대한 간략하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모토로 삼는 건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성을 극대화하자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청천 2구역, 그리고 안산주공 6, 그리고 시흥현대, 대구 대당 3주구, 이렇게 많은 현장에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이 분담금을 낮춰드렸고요. 공사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을 드린 게 무궁화 신탁이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많이 궁금해하실 게 있어서, 자주 물어보시는 게 있어서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드리면, 신탁 방식이 이런 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거 미리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신탁 등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탁 방식 신탁 등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등기를 하면 재산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게 24년도부터 신탁 등기를 해야 되는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의서만 걷고 신탁 등기는 법적으로는 사실 필요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탁 등기는 없어져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신탁 등기를 뭐 3분의 1 해야 된다 없어졌고요. 두 번째, 신탁사가 시행자면 마음대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뭐 정비사업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시공사 선정하는 거, 조합원들 분담금 얼마 낼지 정하는 거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해라, 총회를 통해서 해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탁사가 시행자가 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탁을 하면 신탁사가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정해진 신탁 보수만 가져갑니다. 나머지 개발이익이 몇백억, 몇천억이 들었다 다 소유자분들이 가져가시는 거고 저희는 신탁 보수만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신탁회사가 부도나면 내 재산 어떻게 되나요? 하는 게 있으신데 아니 우리 구역을 다 맡기고 재산 등기 다 했는데 뭐 망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법에 굉장히 안전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신탁회사의 재산과 맡겨주신 위탁자의 재산은 철저하게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분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의 재산이나 사업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탁사가 진행하면 뭐 메이저 시공사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희가 항상 준비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군포는 이미 다 3번 1-1, 1-2 그리고 거기 금정, 역세권 구역 다 메이저 시공사 들어온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신탁사가 하더라도 1위부터 10위까지 메이저 시공사가 다 들어온다 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뭐 길었는데 이거는 뭐 신탁 등기 관련된 걸 저희 이제 필요 없으니까 설명을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혹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고 설명은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 1호항공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시죠. 신탁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신탁 보수 책정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 신탁 보수의 책정은 저희가 이 구역에는 이미 입찰을 해서 1.3%로 들어왔는데 이 1.3%면 사실은 이 군포시나 전국에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의 1% 초반의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지금 1.3% 이 변호사 요율이나 뭐 여러 가지 이 감정평가 요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냐?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각 신탁사별로 여기는 규모가 크면 신탁 요율이 좀 낮아지고 여러 가지 사업적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구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거는 신탁회사가 임의로 정합니다, 사실은. 근데 주변에 둘러보시면 신탁 보수 이 군포 내만 보시더라도 요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물론 지금은 다 뭐 요율로 안 하고 정해진 금액으로만 신탁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낮은 요율로 여기 현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출 요율은 법적으로 네. 몇 프로 뭐 부동산 중개 네, 그 요율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죠? 당동 757의 2번지입니다. 김삼수입니다. 그 이자율에 대해서 관리처분 이전, 관리처분 이후에 이자율이 나왔는데 여기 책자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 우리 주민들이 소유주들이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부분이 뭐 얘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입찰을 하면서 말씀드린 건 저희는 일단 6.6%인가에 입찰을 했고요. 이 관리처분 전까지 여기 현장에 들어가는 저희가 직접 들어가는 이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행자 지정되면 바로 이제 시공사를 선정할 건데요. 시공사를 선정하면 입찰 보증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시공사한테
니네 입찰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니네 얼마 정도 보증금을 걸어놔 이겁니다. 니네 뭐 나쁜 짓 못하거나 혹시 이걸 상대로 이 구역을 상대로 좀 엄한 짓은 못하게 입찰 보증금을 거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 호텔 갈 때도 입실하실 때 다 뭐 이 보증금 걸고 입실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권이 있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저희는 시행자가 지정된 이후에 바로 시공사를 뽑을 건데, 시공자한테 입찰 보증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입찰 보증금을 저희가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관리 처분 전까지, 그러니까 이주비나 사업비 대출을 은행에서 빌리기 전까지 그 돈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신탁사가 뭐 6.6%라고 했지만 저희가 빌려드린 대여금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자 입찰 보증금만으로도 관리 처분 때까지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 그리고 시공자 입찰 보증금은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이자가 안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 6.6% 하면 뭐 몇백억 들어간다는데 그거 뭐 이자만 몇백억 아니야 하는데, 사실상은 그렇진 않고요. 입찰 보증금을 통해서 관리처분까지 모든 걸 쓰고, 그리고 관리처분 이후에는 은행을 뽑아서 은행에서 최저금리로 입찰을 합니다. 우리 구역에 이주비를 몇 프로를 할 건지 사업비를 몇 프로를 빌려줄 건지 정하는데, 최근에 보면 한 4.2%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 관리처분 당시에 은행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최저금리인 곳을 뽑아서 거기서 돈을 또 빌릴 겁니다. 관리처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써드렸던 입찰했던 6.6%와 9%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쓸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비사고 조금만 아시면 다 아실 텐데, 그 금리는 저희가 뭐 제안은 해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쓸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765-4 이은경입니다. 그 관리처분 이후에 6.44% 이자율이 떠 있는데 왜 이렇게 높은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궁화 신탁 신용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높은 건지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다른 신탁사도 거의 동일한데요. 관리처분 이후에 이 신탁사가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는 이 허그 보증을 충분히 받고, 그 보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돈을 제가 빌려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이 사업비의 50%, 그러니까 여기는 한 4,700억 정도를 은행에서 빌려올 수 있는데, 그걸 다 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혹은 소유자분들이 더 빌려달라, 우리는 또 쓸 데가 있어, 그러니까 빌려줘 라고 하게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꼭 빌려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빌려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저희가 좀 금리가 높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신탁사도 관리처분 이후에는 금리가 관리처분 전과는 좀 분리해서 다 입찰하고 제한을 드립니다. 그래서 9점 몇 %라는 게 필요 없는,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불필요한 사업 이 기간 동안 추가 금액을 더 빌려달라고 하는 거면 저희가 좀 높은 금리로 빌려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리처분 이후에 거의 사업비가 거의 90% 이상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군포의 다른 신탁사들은 6.2% 정도 들어오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아니요. 그 6%대가 아마 관리처분 전 금리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그 보증을 받고, 관리처분 이후에 허그 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저희가 은행에서 선별해서 은행을 뽑아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만으로도 여기 있는 공사비를 주거나 사업비를 쓰기에 충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관리처분 이후고 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시기가 왔다는 건 분양 시기가 도래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금액이 더 필요하다라는 건 사실은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너무 상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4% 이자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는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니 9.44%가 저희 신탁사뿐만 아니라 지금 뭐 특정 신탁사의 이름을 좀 말하기는 힘든데 관리 처분 전과 후가 금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9.44%가 높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빌려드리는 건 6%대이고요. 특별한 시점 이후에 특정하게 빌려드리는 게 9%대라는 거지 저희는 뭐 9%대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 처분 이후에요. 택자에도 그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택자에도 그럼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입찰 지침에 따라서 사실은 입찰 지침에 이런 서류를 제출하세요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다 책자에 담기에는 저희가 그 입찰할 때 그런 내용을 또 제출하라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출 안 한 거는 맞습니다. 아니 9.44% 이자를 우리 주민들이 다 결론 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소유자님하고 저랑 좀 얘기하는 게 좀 다른데 그 9.44% 이자를 쓸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계산을 해봤고요. 그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9.44%는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보충 설명 드릴게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